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9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추가 변론 여부에 따라 선고 일정도 윤곽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두 차례 예정이 돼 있고 일단 먼저 내일 변론 기일이 잡혀 있죠. 내일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내일은 이 양측의 그동안에 나왔던 쟁점들을 좀 증인신문의 결과까지 더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시간씩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를 잘 거쳤는지 그 부분에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시 정말로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맞았는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문제를 삼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제 또 헌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국회에 대한 봉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당시 국회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펼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나왔던 증인들의 진술까지 종합을 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각을 시킬 것이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종합을 해서 아마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뭐 증거 조사,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조사하고 딱 2시간씩 얘기하면 4시간이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일은 아마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이제 만약에 추가로 더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10차 기일에 이제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나머지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사실 이제 증인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기존에 이제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봤을 때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아마 정리를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 같지만 뭐 증거 조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있으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목요일에는 10차 변론 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는 추가 증인 신문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대에 서게 되는데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기존에 이제 주장을 해왔던 게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그런 뭐 비상사태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어쨌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줄탄핵을 했고 그리고 뭐 입법안을 뭐 삭감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정 2인자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왜 채택이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해왔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종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증인 신문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증언까지 들어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선고가 나고 나서도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절차적인 정당성 아니면 심리에 있어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줬다 이런 명분을 조금 삼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이런 신청이 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뭐 채택을 해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채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실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채택을 하게 된 건데 증인 신문할 때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존의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쟁점이 정리가 되면 뭐 이후에 그 증인 신청했을 때 기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후에도 이제 증언들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증인 신청했을 때 그 내용 말고 이후에 다른 사유를 또 추가로 이제 해서 이제 이걸 또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 측에서도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전시사변 이해 주라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만한 한덕수 총리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어서 국회 측도 이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거든요. 어떤 국회 측에서도 뭐 이로운 어떤 증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일단은 증인 신청을 하는 취지는 주신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쟁점을 자꾸 물어보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 국회 측에서 소추인단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 당시에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본인은 이제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흠결을 했다. 본인 입장에서도 그게 간담회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계엄을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럼 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회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집중적으로 묻기 위한 취지에서 이 국회 측에서도 똑같이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역시도 목요일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5차 변론 기일에도 참석을 했던 홍 차장인데 아무래도 메모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금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 가장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홍장원 차장을 증인으로 신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불러내서 이제 신빙성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건 뭐 두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헌재에서 이 체포조 명단, 그러니까 이 체포조 명단이 만약에 진실로 들여다게 되면 정말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으로도 이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이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기억하는 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이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 정말로 윤 대통령 측이 힘을 실어주려고 했었다면 애초에 그런 명단이 자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보고를 받은 바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명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명단의 횟수에 대해서는 4개라고 했어요. 그랬었던 내용에 비춰본다면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도 완전히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도 의심을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조금 예.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다시 불러서 이렇게 신문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조태용 국정원장 역시도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게 홍장원 차장과 이야기가 좀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떤 부분들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그 메모의 그 개수에 대해서 조금 달랐던 부분이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간단하게 적었다라고 했다가 뒤에 이제 본인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보좌관에게 이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일단은 이제 보좌관한테 이제 다시 정서를 시켰다. 그렇게 해서 2개가 있었다라고는 했는데 뒤에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기억을 환기시켜서 작성을 해보라고 해서 3번째 메모가 있었고 그리고 그 3번째 메모에 또 가피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총 4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메모가 정말로 이제 4가지 이른 것이 맞는지 그래서 그 작성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고 그리고 이 작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동선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이제 국정 공간 앞에 있는 공터에서 이걸 들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CCTV로 조태용 원장이 확인을 해봤을 때는 사무실에 있었다, 집무실에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도 이제 CCTV를 제공을 한다고 했으니 뭐 만약에 이제 증인 신문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CCTV를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간대에는 왜 저기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크게 2가지 쟁점은 아마 좀 이번에 공방이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홍장원 전 차장에 이어서 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하지만 이 경찰청장은 앞서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2번이나 이 거절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출석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 봤을 때는 지금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이제 본인들이 강제 구인까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 기일에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그래서 나왔을 때 사실 주요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쨌든 당시에 국회에 이제 경찰 병력이 출동을 한 거로 맞고 그래서 당시에 정말로 이게 뭐 질서 유지의 차원인지 아니면은 뭐 국회를 봉쇄를 해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의 출입도 이제 어쨌든 통제를 했고 아니면 들어갔던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지시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주요 체포조 관련해서 그때 당시 명단을 본인이 이제 어쨌든 들었다라는 식의 내용이 이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명단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 수첩이
한동안 언론에 좀 많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내용이라 어떻게 법적으로 작용할지 이런 부분 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 비상계엄의 그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이제 절차들, 그러니까 뭐 누구를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를 이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수첩 자체가 조금은 만약에 이제 실현이 됐다라고 쳤을 때 그 후폭풍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좀 이게 과연 가능한 내용인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좀 일각에서는 이게 좀 소설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수첩이라는 게 만약에 국가기관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증거 능력을 되게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위에서는 이게 이제 그 정도 작성이 됐을 때 이건 신빙성이 있다라고 믿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을 하게 되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전 사령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의 신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적었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증거 능력을 좀 부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정말 이 내용에 부합하는 뭔가 절차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다른 주요 뭐 종사자들의 그런 진술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신빙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 또 이 필적 감정을 해봤을 때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 이렇게 좀 감정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가지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갖고는 지금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 좀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여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수첩 내용이 공소장에서 검찰 공소장에서 빠진 부분은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의 혐의로 처벌을 해달라, 어떻게 보면 이 검사가 마지막으로 적어내는 그런 서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말로 이제 유무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소장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이 지금 수첩과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아마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증거 능력이 있을 정도의 그런 신빙성을 부여를 했다면 당연히 공소장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재가 됐을 것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 조금은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것 같고, 나중에 재판으로 갔을 때에도 이게 그대로 증명이 된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소장에서 제외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편으로는 주요 증거가 될 만한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 본관의 지하 1층이죠. 그 건물에 전기를 끊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단전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질서 유지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 CCTV가 공개가 되긴 했는데, 근데 그 CCTV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그 지금 단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당시 시간대로 보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일어나고 나서이거든요. 의결이 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좀 그 시간대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국회에 어쨌든 뭔가 이제 장악을 하려고 했던 게 맞는지, 딱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가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의심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와서 진술을 하기를 당시에 이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바가 없이 본인이 이제 어쨌든 그걸 판단하에 이제 했다라고 네. 했었던 진술도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이 CCTV가 나왔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뭐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좀 일맥상통하는 증거로는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왜곡이다, 조작된 것이다라고도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뭐 이후에 또 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단전 단수를 했다라는 게 탄핵 심판에서도 하나의 뭐 쟁점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중요한 지금 내용들에 있어서는 사실 군 수뇌부 이 사령관들의 진술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 CCTV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상으로는 국회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에 이거를 뭐 본회의에 지금 단전을 해서 해제 의결을 막았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이제 뭐 단전 단수의 지시를 한 그런 중요한 쟁점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중요한 증거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왜곡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탄핵 심판 절차보다는 나중에 형사 재판 절차에서 이 CCTV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시간대별로는 또 언제 이게 어떻게 또 확보를 하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좀 판단해서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지금 단계에서는 뭐 왜곡이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제 뭐 이게 야당의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이게 그 전기를 끊었다라는 것이 결국에 국회의 목적을 차단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주장이 될 수 있고, 다만 이 정치적인 것들을 빼고 보았을 때 이렇게 전기를 끊는다라는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렇죠. 뭐 단전 단수 지시를 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나아간 거는 맞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게 단전 단수를 지시를 했을 때 엄밀하게 따졌을 때 정말로 이제 그게 본회의장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으면, 그랬으면은 뭔가 이제 결정적인 그런 뭐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하 1층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단전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했고, 그 시간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1시 이후에 국회 개헌 회제 의결이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라서 이게 반드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형사재판 절차에서 아니면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그렇고 이런 핵심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정말 딱 부합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그 시점 이후에 그 본회의장도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또 논리가 또 될 수는 있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걸 뭐 직접적으로 뭐 이걸 확실하게 이제 단전 단수 지시를 해서 이제 이걸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탄핵의 사유로 이게 들어간다 이렇게 좀 단정짓기는 어렵고 하나의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로 계속 시각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목요일은 이제 증인들이 출석하는 날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날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처음으로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일 변경을 지금 요청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어떤 시각 갖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기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 먼저 지정한 기일이 사실 우선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게 되면 형사재판 기일이 먼저 잡혀 있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뒤에 잡힌 기일이 다시 이제 변경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일반적인 그런 절차에 비춰봤을 때는 뭐 조심스럽지만 윤 대통령의 이 헌재 탄핵 심판 절차 같은 경우에도 10차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고요. 근데 뭐 정말로 정말로 이제 헌재에서 이게 뭐 이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라고 판단해서 만약에 무리하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단은 형사재판 절차는 오전에 이제 심리가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 절차는 이제 오후에 이제 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무리해서 진행을 한다면 오전에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진행을 하고 오후에 또 이제 헌재 심판 절차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 무리해서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법 방어권 보장 측면,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지정된 기일이 형사재판 기일이었다는 걸 고려를 하면은 이후에 지금 헌재 심판 기일 같은 경우는 좀 변경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근데 변경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뭐 또 무한정 늦어진다라기보다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이제 좀 잡힐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뭐 시간적으로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헌법재판관들도 이 기일이 겹친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동시에 잡았다는 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심리를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헌재 탄핵 심판 절차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하고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날 진행을 해도 이제 뭐 크게 방어권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헌재 측에서는 또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일을 지정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내일이 어떻게 보면 좀 증거 조사를 하고 이렇게 기존의 마지막 지금 뭐 변론기일을 앞두고 이제 최종 정리하는 그런 이제 의미도 또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 비춰봤을 때는 크게 이제 뭐 지금 방어권 측면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이제 무리가 되는 기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0차 기일을 좀 지정을 이 시간대에 하지 않았을까 싶고, 어쨌든 뭐 지금 평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이거를 다시 이제 기일을 연장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일에 이제 구속 취소 신문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증인 신문도 역시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 신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고, 구속 취소 이런 형사적인 부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직접 나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직접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를 주장을 하는 게 구속 사유가 없거나 변경이 됐을 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논리가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고 그 이후에 그런 수사 개시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구속 자체가 지금 위법하다는 게 계속 이제 논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번에도 나서 가지고 직접적으로 본인에 대한 구속이 어쨌든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강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구속 취소와 보석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게 보석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속이 어느 정도 정당하다는 걸 전제하에 다른 조건을 붙여서 석방을 해달라 이런 개념이고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렇죠. 아마 이제 구속 취소 자체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두고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구속 취소까지도 기각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뭐 보석 절차로 나아가긴 하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왔던 논리에 따르게 되면 조금 더 구속 취소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두고 방어권을 행사를 할 것이고 그럼 직접 출석을 해서 변론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2차례 정도 변론 기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혹시 또 이후에 더 잡히는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9차 변론기일에서 아마 정리를 하게 되게 될 거기 때문에 뭐 10차 변론기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날 변론기일에서 이제 어떤 증언들이 또 나오는지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증언들에 따라서 뭔가 조금 더 이제 뭐 다른 증인들을 소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 번 정도 더 열어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기일을 또 지정을 해서 이때 나온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한 번 더 이제 최후 변론식으로 이제 그렇게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10차 변론 기일에 종결을 짓는 것보다는 한 차례 정도 기일을 더 지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 형식에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최종 증인들의 증언까지 이제 신빙성 뭐 탄핵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뭐 얹어서 이제 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헌재에서 열릴 2차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경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